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네. 갖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인터넷 은행과 P2P 금융 공통점 무엇일까요? 핀테크라는 점? 예, 맞아요. 인터넷 기술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당국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요. 물론 P2P 금융이 요새 들어서는 좀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근데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자산 시장이 순식간에 또 이렇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P2P 금융 업체들이 좀 어렵긴 해요.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리고,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들을 놓아두고 새로운 금융사를 키우라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핀테크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외에 중금리 대출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 약자들이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만들자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도 내주고 P2P 금융업도 합법화 길로 열어주고 한 거죠.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 대출에 무척이나 몰두하고 있었어요. 초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최근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신용자 대출 확대 나서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어떤 내막이 있냐면은 금융당국도 이제는 안 봐주겠다라고 된 거예요. 초반에는 너네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좀 많이 봐줄게였는데 이제 클 만큼 컸잖아. 이제 원래 취지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여전히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올 하반기에 토스뱅크라고 또 출범을 하게 되는데 토스뱅크도 상황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중금리 대출이 좀 고신용자 대출에 비해서 마진이 약간 박한 편이긴 하거든요. 약간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P2P 금융업계 신인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여기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중금리 대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기 힘들게 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이 좀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금리 대출 플랫폼은 임 기자님 우리한테 요원한 걸까요? 중금리 대출이 사실 정말 필요한 시장인데 사실 그 중금리 대출을 했던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도 좀 많이 하기 어려워하지 않나 싶어요. 참 중금리 대출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저희가 중금리 대출 얘기를 했었네요. 이게 중금리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는 약자를 위한 대출이에요. 사회적인 의미. 게다가 이거는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깊은 고를 메우는 데도 의미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혹은 카드론 등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금리가 거의 점프를 띱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법정 금리 한계가 20%로 정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1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1금융권의 금리와 2금융권 그 밖에 4금융간의 금리골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은행이 집계한 1금융권 은행의 가중평균금리 2.8%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극적으로 떨어졌어요. 지난해 12월은 3.4%였어요. 1년 사이에 거의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거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돈을 보다 싼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치과의사,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 제한 때문에 그렇게 못 빌리고 있는데 치과의사 아니면 전문직 저리로 2억까지 빌립니다. 좋네요. 지금은 아니에요. 또 새마을금고의 일반 대출 가중평균 금리 3.98%, 신용협동조합의 일반 대출 가중평균 금리 3.92%예요. 이게 평균치라서 그런 건지 아마 좀 4%, 5%, 6%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지역 은행들과 이런 상호 신용금융이 좀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 은행권의 차이가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에서도 돈을 못 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저축은행을 찾아간다면 적어도 10% 이상의 대출 금리를 각오해야 합니다. 평균 10%란 얘기인 건데 저축은행은 편차가 크거든요.
18%, 1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12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중평균 금리는 9.94%에 달해요. 지역에 따라서 10%대 후반 대출금리로 저축은행에서 취급이 됩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데 법정에서 20% 미만을 막으라고 했으니까 대부금융들도 상당히 좀 고민이 좀 깊어졌죠. 근데 이 법망을 피해서 이 영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 후반대가 되죠. 그래서 1금융권에서 멀어질수록 금리의 폭은 점점 커져요. 신용도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뭐 저금리 시대에 더 뚜렷해졌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용도가 올라갔어요. 1, 2등급 신용자가 한 3분의 2는 됩니다. 이들이 빌리는 돈의 규모도 커졌고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고신용자군 1등급, 3등급 신규 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2012년 44.5%에서 2019년 62%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4에서 7등급 신규 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49.3%에서 35.6%로 줄었어요. 물론 뭐 절대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고신용자일수록 빌리기가 쉽고 저신용자일수록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된 것이에요. 중금리 대출은 왜 중요한가? 은행에서 손 1, 3등급 신용자가 아니라면 2배 가까운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도 더 줄어들고요. 이런 고금리 대출은 중하위 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점수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하위 신용 등급자가 되면 벗어나기 쉽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은 은행권에 가까워질수록 적어요. 만약 2등급 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2등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3등급으로 떨어진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0.5단계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1단계에서 1단 후반에 계신 분들은 2등급 떨어지는 거고 일단 1등급 초반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떨어지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1.5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등급 하락폭이 3배 가량이에요. 4등급 신용자라면 5등급, 6등급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 떨어진 신용 등급은 올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최근에 신용 등급 폐지도 신용 점수제로 네. 전환이 됐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출액이 커질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커질수록 신용 점수 많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은 1금융 대출은 더 힘들어져요. 예, 1금융 대출은 3등급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6등급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혹여 한 끗 차이로 은행 대출을 못 받았는데 금리 부담은 물론 신용 등급 하락에 굴레까지 쓰게 된다면 중신용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0.5%로 낮춘다고 한들 이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적은 것입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필요한 게 중금리 대출이고요. 5에서 10% 사이의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을 덜고 신용등급 하락 걱정도 덜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대를 받고 시작한 게 인터넷 은행인데 이들 은행들은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2019년 기준 2개 인터넷 은행들의 신용대출액은 12조 3,700억 원, 그러니까 12조 3,700억 원인데 이 중 97%는 은행 대출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들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중금리 대출 비중은 3%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매매하려고 이제 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 격차를 이렇게 메우는 게 기술이고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이 기술을 통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안 신용 평가를 통해서 중금 대출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아직까지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였죠. 물론 뭐 은행들도 할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금융권은 왜 그런 1금융권은 왜 못하냐? 일단 1금융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직접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제도 덜한 2금융권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 이들의 그러니까 은행권의 생각이긴 한데 2금융권은 왜 중금리 대출을 쏙 빼고 고금리 대출에 주력하는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중금리 대출이 수익성이 낮다는 데 있어요. 이들 금융사 입장에서 내부적으로는 중하위 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과거 채무 불이행 전력이 있는 사람과 은행 이용 이력이 없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구분돼야 하는데 이런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과거 채무를 연체한 경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소득이 일정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기존 신용평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을 억누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실제 저축은행들은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저축은행 중앙의 시스템을 공유를 하거든요. 대부업체들은 각각의 신용도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고금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기존 신용평가를 뛰어넘는 대안신용평가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카카오뱅크도 자신들만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스마트 스토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부실에 대한 딜레마가 관건이냐만 우려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실에 대한 우려. 부실에 대한 우려죠. 중하의 신용 대출이라면 따라붙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요. 달리 말하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어쩌면 높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같은 비용일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 신용등급이 하위로 갈수록 연체나 부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3년 전 자료이긴 한데 2017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수치를 보면 1등급 신용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0.05%예요. 근데 5등급까지는 0.7%, 1% 미만이지만 7등급 이하부터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9등급이 11.87%, 10등급은 33.03%에 달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중간 신용자들의 주택담보 채권이 연쇄 부실이 일어나면서 발생을 했죠. 주택경기 과열에 편승한 은행들의 대출 남발과 부도 위험성을 무시한 유동화가 걷잡을 수 없는 신용 사태로 비화되긴 했지만요. 결국 21세기 최대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시와 금융사들의 탐욕 제어, 신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 선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은 지금껏 일을 제대로 못한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과 이금융권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